예, 오늘 드럼통 다뤄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결국 이제 여야 협치를 하고 결과와 기회를 이제 공정하는 공정 성장,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이것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게요. 일단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청문회를 이제 뭐 마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계된 것이고 또 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어떤 오랜 관례에 따라서 원래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어떤 당연한 어떤 관례가 있죠. 관례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너는 뭐 짓거려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오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그냥 단독으로 그냥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운영위원장 김병기, 문체위원장을 김교홍 등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출을 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지금 나오고 있고 한데, 야,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다수당의 의회 폭주가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어떤 협치 이런 것은 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 게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와서 단상에 서서 침을 튀기면서 협치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인지 아세요?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0석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자, 너네가 그러면 국회 견제 기능,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의 첫 중요한 단추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 해서 우리가 준 적이 있어요. 상임위도 몇 개 줬었고요. 상임위 위원장도. 자, 그랬었는데 자기들이 여당 되면서 집권당이 돼버리니까 싹 입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면서 아주 내로남불을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의회 폭거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재명 정권의 5년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미리 예고편이 아니라 지금 본편을 벌써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의회에서 의석수로 해가지고 의석수가 깡패라고 그러는데 의석수로 해서 전부 다 밀어붙이는 예산이든지 법안이든지 등등 전부 다 국회에서만 패스만 시키는 그런 법사위를 만들겠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가 아니라 법안이 스쳐 지나가는 법스위를 만들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렇죠. 국회에 철야 본관 농성. 로텐드 홀에서 지금 이제 철야 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묻지 마시고 의회 폭주, 민당의 협치 파괴라는 어떤 피켓을 가지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이게 동조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야, 정말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을 이제 하면 앞으로 이제 불을 보듯 뻔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정말 이제 여야의 어떤 협치 이런 어떤 문화는 정말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또 네. 예, 이윤 대변인 뭐 또 하시죠? 예. 제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런 네네. 얘기했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 지금 뭐 사실 파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파행된 상태에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인 거지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은요, 자료 제출을 해준다 그러면 처음에 자료 제출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사청문회에 돌아와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끝내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와중에 뭐가 터졌느냐? 오피스텔
그렇죠. 이 김민수 후보가 이제 강신성 씨로부터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했다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틀 거친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본인이 설명했냐면은 그 오피스텔은 내가 주소만 옮겼다. 그리고 난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강신성 씨의 소유로 되는 오피스텔에 김민석 그 후보자가 주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한 그런 거다. 주소다. 내가 거기에 산 적은 없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어제 SBS 단독으로 보도가 그렇죠. 됐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이게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 뭐냐? 그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총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17대 국회였나요? 총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즉 미국에 있었던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 자, 두 번째. 자, 본인이 우편물 수령했던 장소라고 그랬는데 우편물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거기서 범죄 현장이 오피스라는 게 판결문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뭐라 되냐면 강신성 씨가 김민수 후보에게 총 2억 5천만 원을 줬다고 돼 있죠. 네. 근데 그걸 받았던 장소가 오피스텔인 이 오피스텔 20차례에 걸쳐서 총 7억 원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오피스텔이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범죄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 현장인 그게 거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판결문에 나와 나와 있는 있는 겁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그런 것을 못 해치고 못 밝히고 공격을 못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청문회장에서 강력하게 좀 공격을 좀 했었어야 되고 되는데 그 답변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묻질 않으니까 본인은 자기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짧게 말하고 그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범죄 현장이었다는 게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엄청나죠, 지금. 그 처가에서 2억 줬다는 거 그것도 그런데 정여세를 냈다고 했는데 정여세를 낸 낸 거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죠. 교회에 헌금 냈다는 거, 헌금 낸 2억, 그거 증거 내려니까 그도 증거 안 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도 했지만 그걸 맞춰봤자 또 재산이 늘어난 거를 그렇죠.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강빌라 전세금 돌려준 거 증거 달라고 하니까 계좌 이체 내역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관련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자료 제출하니까 그것도 안 내고 있죠. 예, 전부 다 증거 없이 그냥 말로만 때우고 있는 그런 산무청문회를 처음 만들었는데, 자, 이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민석 후보 다음으로도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가 너무 김민석 후보가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자, 저렇게 돈 관련 의혹이 많고 증거도 없고 자료도 안 내고 뻔뻔하게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뒤에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의혹이 나왔을 때 아니 김민석 후보도 저 정도는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왜 나한테 따지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황당한 지금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정말 부도덕한 김민석 후보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해도 된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가 더 높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만 그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죠. 예, 예.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파시 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오늘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야기 했느냐. 좀 비디님 좀 띄워주시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처리를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젊은 비대위원장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협박했죠. 협박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어떻게 여야 지도부 만찬에서 야당 비대위원장이
해당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이런 어떤 문제가 많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너는 털면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칼만 흔들었을 뿐이지 정말 엄청난 협박이죠. 야당의 대표를 협치의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뒤에서 웃으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 와서 웃으면서 협치하겠다 말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김영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오늘에서 얘기합니까? 저게 근데 기사가 났었어요. 한번 났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비판한 논패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게 좀 오늘 크게 근데 나오더라고. 오늘 저렇게 이제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 자기 본인 입으로 말한 건 처음이에요. 취재가 돼가지고 저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야당 그 대표를 면전에 대고 협박할 정도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란 특검에 다 똘똘 말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털겠다. 이런 식을 암시하는 그런 지금 발언인 거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안지 그 뭐랄까 짓밟는 어떤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말씀드립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났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그러기에 이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자,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 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두해라라는 것을 직접 통보하지 않고 방송을 떼고 얘기했고 체포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자마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출두해 주세요라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생략하고 기각됐다는 것을 언론에게 알린과 동시에 다시 출석을 요구한 날짜를 언론을 통해서 알린 거예요. 굉장히 이건 수사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수사 원칙에 맞지 않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그 박지영 특검보가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번에 예전에 전 대통령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등등 전 대통령들도 아무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때는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왜 만들었냐? 그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인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을 막고, 또 하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포토라인 세운과 동시에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 어떤 매뉴얼 원칙에 반영해 가지고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처음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수사 규칙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지영 특검보는요, 이 수사 규칙을 어기고 과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따지고 되니까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좀 다르다 하면서 지금 약간 말을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왜 현재 규칙을 따르지 않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 수사 관련돼서는요, 결국은 소환 조사 응하지 않았고 서면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죠? 바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똑같은 전 대통령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은 반드시 포토라인을 세우겠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워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김민석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출석 요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이 3대 특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고생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3대 특검 중에서도 특별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루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답을 정해놓고 과속, 졸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검 진영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지난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영장 발부를 했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변호인들하고 당연히 출석 날짜를 조율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언론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과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마녀 사냥이 곧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이 참 걱정스럽다는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라서요. 작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비공개 소환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혜택을 줬냐면요. 비공개 소환 수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언론에 알렸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공개 수사하겠다 그러고 사전에 언론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이 수사 규칙을 준수를 하고 자기 진영이 아닌 좀 미운 사람, 특히 조은석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많을 겁니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자리를 두고 경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한테 적용됐던 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 이것 또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말씀드립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